여러분, 기억하시나요? 1997년 11월 21일, 대한민국 경제가 멈춰섰던 날, IMF 외환위기입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장롱 깊숙이 숨겨뒀던 돌반지, 결혼반지, 심지어 아이들 십자가 목걸이까지 꺼내들고 은행 앞에 줄을 섰죠. 전 세계가 감동했던 금 모으기 운동. 우리는 지금도 그날의 기억을 위대한 국민성으로 위기를 극복한 역사라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은 우리 스스로에게 조금 냉정한 질문을 던져봐야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금을 모아서 나라를 구했을까요?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당시 전 국민이 모았던 금은 약 22억 달러였습니다. 우리가 갚아야 했던 전체 빚 304억 달러의 10%도 채 되지 않는 돈이었죠. 불편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당시 대한민국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건 금반지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우리를 구한 건 살인적인 고금리와 폭발적인 성장률이라는 강력한 치료제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지금 경제 전문가들이 왜 입을 모아 지금이 IMF 때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경고하는지 아시나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30년 전 죽어가던 대한민국을 살려냈던 그 결정적인 치료제 세 가지가 지금 2026년에는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갔는데 총도 없고 방탄조끼도 없고 지원군마저 끊긴 상황.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맨몸의 위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때는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진 세 가지를 통해 우리가 마주한 이 현실이 왜 단순한 불경기가 아닌 구조적 재앙인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막연한 공포가 아닌 냉철한 생존의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이 IMF 때보다 더 위험한 첫 번째 이유. 경제를 고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술 도구, 바로 금리 인상 버튼이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5060 세대분들은 1998년 그해 겨울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은행 예금 금리가 얼마였나요? 시중은행 특판 예금이 연 20%를 넘었습니다. 종금사나 사채 시장에서는 30%가 넘는 살인적인 고금리였죠. 이게 경제학적으로 무슨 의미였을까요? 단순히 이자를 많이 준 게 아닙니다. 정부와 IMF가 의도적으로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려서 좀비 기업들을 다 죽이자라고 합의한 겁니다. 일종의 경제적 항암 치료였습니다. 금리가 30%면 웬만큼 장사 잘해서는 이자도 못 갚습니다. 빚으로 연명하던 부실 기업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대우그룹 같은 거대 재벌이 해체되고 한보철강이 무너지고 수많은 기업이 도산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수많은 가장이 직장을 잃었으니까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과정이 한국 경제를 살렸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고 나니 살아남은 삼성, 현대 같은 알짜 기업들은 체질이 개선되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즉, 아프지만 수술하면 산다는 공식이 통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지금을 볼까요? 환율이 1,500원을 위협하고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갑니다. 교과서대로라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돈이 안 빠져나가니까요. 하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를 올리지 못합니다. 아니,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 때문입니다. IMF 때 빚쟁이는 주로 기업이었습니다. 기업은 망하면 청산하고 구조조정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지금 2026년의 빚쟁이는 바로 국민입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대한민국 가계부채 1,900조 원, 자영업자 부채 1,000조 원, 전세 보증금까지 합치면 사실상 3,000조가 넘습니다. 이 상황에서 1998년처럼 금리를 10%, 20%로 올린다? 그건 구조조정이 아니라 국가적 대학살입니다. 영끌에서 집산 3040 세대는 파산하고 아파트는 경매로 쏟아지고 자영업자 10명 중 8명은 가게 문을 닫고 길거리에 나앉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공포입니다. 과거에는 암세포만 죽이는 독약을 쓸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약을 쓰면 환자인 국민 전체가 쇼크사하는 상황. 그래서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고 손발이 묶인 채 환율이 오르는 걸 지켜만 봐야 하는 식물 상태의 통화정책. 이것이 우리가 1997년과는 비교도 안 되게 위험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사라진 것은 바로 젊음, 경제 용어로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20대 때는 넘어져서 뼈가 부러져도 몇 달 깁스하고 밥 잘 먹으면 금방 붙습니다. 오히려 뼈가 더 단단해지기도 하죠. 1997년에 대한민국이 딱 20대 청년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는 피라미드형으로 아주 건강했습니다. 일할 사람이 넘쳐났죠. 무엇보다 잠재 성장률이 높았습니다. 당시 잠재 성장률이 7에서 8%에 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나라 경제 규모가 매년 7%씩 커지는 에너지가 펄펄 끓어넘치는 나라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IMF 졸업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IT 벤처 붐이 불고 2002년 월드컵 치르면서 경제가 V자 반등을 했습니다. 넘어졌지만 탁 털고 일어나서 다시 뛸 체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도 다시 해보자, 으쌰으쌰 하는 구호가 먹혔습니다.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2026년의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냉정하게 말해 60대 노인의 몸입니다. 관절염에 걸리고 근육이 다 빠진 상태죠. 지금 우리의 잠재 성장률은 1%대로 추락했습니다.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입니다. 이제는 넘어져서 고관절이라도 다치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침대에 누워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인구 구조를 보십시오. 그때는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지금은 지방 소도시가 소멸하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노인 부양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과거에는 빚을 내서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면 고성장이 그 빚을 갚아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빚을 내면 성장이 멈췄기 때문에 그 빚이 족쇄가 되어 영원히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저성장의 늪이라고 부릅니다. 한 번 빠지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더 깊이 빨려 들어가는 늪. 1997년에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통했지만 지금은 고생 끝에 더 긴 고생이 온다는 절망이 2030 세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젊음과 성장이 사라진 경제 위기.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두 번째 공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어쩌면 우리 피부에 가장 와닿는 실질적인 위협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우리 물건을 사주는 고객이 사라졌습니다. 1997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진 기대런더. 바로 중국 시장입니다. 우리가 IMF를 어떻게 그렇게 빨리 3년 만에 졸업했는지 아십니까? 물론 국민들이 뼈를 깎는 노력을 했지만 솔직히 운도 좋았습니다. 2001년 중국이 WTO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전 세계의 공장이 되었거든요. 중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한국의 물건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기계, 한국이 만드는 족족 중국이 다 사줬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의 생존 공식은 간단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에 물건 팔아서 돈 벌어오자. 중국은 우리의 든든한 고객님이자 위기 때마다 우리를 구해주는 동아줄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중국 덕분에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2026년 지금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더 이상 우리의 고객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는 가장 무서운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조선업? 중국한테 1등 뺏긴 지 오래입니다. 디스플레이? LCD는 이미 중국이 장악했고 OLED도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배터리? 전기차? 중국산 LFP 배터리와 BYD 전기차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자랑하던 석유화학 제품까지 이제 중국이 공장을 지어서 자급자족합니다. 한국 물건? 비싸고 애매해. 우리 거 쓸래. 이게 지금 중국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우리 편일까요? 미국은 우리 편 들어라 강요하면서 반도체 보조금을 줄이네 마네, 관세를 올리네 마네 협박합니다. 이걸 자국 우선주의라고 하죠. IMF 때는 자유무역의 바람을 타고 수출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문을 걸어 잠그고 각자 먹고 살기도 바쁘다며 보호무역의 장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를 먹여 살리던 수출이라는 엔진 자체가 꺼져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수출이 잘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환율이 1,500원을 가도 수출이 안 됩니다. 왜? 아무도 우리 물건을 예전만큼 사주지 않으니까요.
팔 곳은 줄어들고 경쟁자는 강력해진 사면 초과의 상황. 이것이 1997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 번째 절망입니다. 자,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997년 우리에게는 세 가지 무기가 있었습니다. 첫째, 암세포를 도려낼 수 있는 고금리 구조조정. 둘째,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젊은 잠재 성장률. 셋째, 우리 물건을 사주는 폭발적인 중국 시장. 하지만 2026년 오늘 우리 손을 보십시오.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도 못 올리고 고령화로 성장은 멈췄고 중국은 경쟁자가 되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냉정하게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제2의 금모으기 운동은 없습니다. 설령 정부가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호소하며 금을 모으자고 해도 이번 위기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감성적인 애국심으로 막을 수 있는 일시적 파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무너져 내리는 구조적 붕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앉아서 당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국가가 시스템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요. 슬프지만 이제는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장롱 속 금반지를 나라에 내놓는 것이 애국이었고 생존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입니다.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금과 달러를 내 개인 금고에 채워 넣어야 할 때입니다. 원화 가치가 구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자산의 100%를 원화 예금이나 한국 부동산에만 묶어두는 것은 마치 구멍난 배에서 선장님이 구해주시겠지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내 자산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영광과 우리는 극복했다는 추억에 젖어 현실을 외면하지 마세요. 지금은 1997년보다 더 차갑고 더 냉혹한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그 겨울을 버틸 수 있는 건 뜨거운 가슴이 아니라 차가운 머리와 준비된 포트폴리오 뿐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안전하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잠든 생존 본능을 깨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월가에 사는 고양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